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이 증권사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염호 뭐 리튬 염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이 아직은 철강이 네.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느는 느낌은 좀 상대적으로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PER은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 보이네요. 뭐 EV 에비타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한 30% 정도 증가하는. 근데 발동이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 이후부터 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우리 철강 회사를 지분을 100% 갖고 있고요.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하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8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퓨처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인 거죠.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포스코 철강 회사죠. 실은 이렇게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하면서 포스코를 철강을 상장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더블 카운트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물적 분할 이후에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줬고요. 작년에 실은 수해 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샀었어야죠. 뭐 지나간 얘기니까요. 뭐 아직도 성장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지금도 매출액에서 반절 정도는 이 철강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철강의 어떤 비중들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한 50%는 철강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냐.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이면 62조 원의 매출을 2차 전지 관련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리튬의 생산 목표도 300,000톤에서 423,000톤으로 이렇게 올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62조 원. 이 매출액이 지금 88조잖아요. 와, 그래요? 88조인데 62조를 앞으로 2차 전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40조가 철강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도 포스코 인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 정도인데 거의 뭐 1등 하는 거예요.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년에는 이게 2030년이면 62조를 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2차 전지 기업이네요. 지금 철강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매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이제 갖는 거고요. 이거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그냥 무늬만 지주회사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사업을 하는 거죠. 리튬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리튬이 보면 2024년부터 생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리튬이 올해는 뭐 미미하고요. 이제 2만 톤, 2.7만 톤. 2.7만 톤. 그게 2030년이면 32만 톤. 그러니까 몇 배야? 15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0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을 높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25년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7조 정도 되나요? 그쵸?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리튬만 가지고 2030년에 7조 정도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30년이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7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4조 8천억이니까 지금 철강이랑 기타 등등 버는 것보다 리튬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하면서 여기에 더해질 거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늘잖아요. 2조 2천억. 네. 근데 그중에 1조 4천억이 리튬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회사로 이제 바꿔지는 이런 분위기를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디지만 네.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기대감들을 이제 낳게 하는 거죠. 이 지금 2025년에 7조인데 여기서 2030년에 7조니까 철강을 합친 것보다 이게 이제 많아지는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철강이. 그러니까 결국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7년 후면 2배 정도 네. 리튬에서만 2배 정도 더 버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도 상당히 싸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작년에 홍수 났을 때 굉장히 쌌었고요. 올해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디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디지만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결국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니까요. 물론 이 예측이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톤당 5만 달러가 아니고 뭐 4만 달러라든지 3만 달러라든지 그러면 이 예측치는 좀 줄을 수 있고 이건 어찌됐든 증권사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의 뭐 예측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지켜볼 그런 실적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급락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이 매출액은 LNF보다 적어요. 그러네요. 네, 아까 13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적어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더 높아요. 이게 왜냐면 그 수직 계열화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PER이 5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수직 계열화의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면서 수직 계열화의 효과,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027년 기준으로 전구체 내재화율이 43%, 에코프로가 33%, 그다음에 LG화학이 21%, 그러니까 LNF가 14%.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내재화가 높으니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 근간에는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그 염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을 낳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최근 들어서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의 생산 계획인데요. 우리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까지만 나왔었잖아요. 네.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2026년이 끝인 줄 알았는데 2030년이 되면 2배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양극재의 생산이 올해 155인데 2030년이면 100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7, 8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7, 8배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뭐 전구체, 응급체 붙으면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구체도 이제 45에서 460이니까 10배 가는 거고요. 응급제도 74에서 360이니까 82군요. 82에서 360이니까. 응급제는 사실 응급제보다는 양극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2026년 우리가 2025년 실적까지는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네이버에도 나오고요. 네. 근데 2030년 보면 더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2030년이면 미국에서 저기 최대 67%가 2032년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한 50% 내외 이렇게 전기차가 반절 정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아직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지금 버블을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버블이냐 라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네. 진짜 아직 미래는 창창한데요. 그렇죠. 단기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50% 40% 오르는데 그것도 수급으로 끌어올린 건데 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30년까지 버틴다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이 숫자대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보면 대부분 음극재보다는 양극재에 좀 실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동안 음극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양극재를 하면서 매출에서의 구성 비중도 대부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양극재가 음극재보다 한 12배 정도 많은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음극재의 성장성보다 이 양극재의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어찌됐든 한 8배 정도는 7, 8배 정도는 성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 2023년이거든요. 네. 근데 2023 우리 몇 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치는데 앞으로 한 8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4, 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예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매출액 가이던스 봐도 2024년 내년도 한 뭐 7, 8 정도 되는 게 2030년이면 한 35, 6 되니까 이런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이게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LNF도 비슷할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바이오 기업이나 과거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신기루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렇고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물론 뭐 중국의 뭐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의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예측치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단기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급락할 때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쫙 내려주면 그냥 탁 들어서 인생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외 변수로 한번 급락을 해주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미래 전망이 탄탄하고 좋아 보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 나오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뭐 HBM, 뭐 DDR5 뭐 이런 이슈들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결국 실적 예측치를 보면 그러니까 3년 후 실적이 작년 실적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업황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3, 4년 또는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들의 어떤 사이클 뭐 HBM이 뭐 세상을 변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좀 일부분이고 그렇게 막 아직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어떤 실적 예측치가 반도체가 지금 3분기에 주춤하면서 결국 시장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끌어오는 거 아니냐. 2차전지로 쏠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들이 있으니까 지금 상반기도 그렇지만 실적 개선 중심으로 약세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뭐 부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급등의 근간에는 다 실적 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되는 그런 이슈들 중심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 실적 개선 기업들로 쏠렸고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대부분을 2차전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현상을 혹자들은 이거 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논조를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쏠리면 이제 무임승차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섹터들이 돈이 된다 하면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예요. 뒤늦게. 그런데
그런 발표만으로 급등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들이 이제 일부 좀 일부 기업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2차 전지 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카더라로 급등을 시켜놓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유사 2차 전지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꼭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 기업들 중심, 그리고 기존에 좀 사업을 했던 그런 네. 기업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한다면 후폭풍, 그러니까 네. 급등을 했지만 실체가 없는, 결국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주회사라든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네. 기업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좀 압축을 하자면요. 네. 일단은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 네. 그러니까 6%가 67%까지 가는 9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이 초과되는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앞으로 9년 동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 아까 보셨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설비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전구체 개발이에요. 네. 그 전구체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2차 전지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해 질이 있어요. 전해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이 나고 그다음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의 활용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만 남는데,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느냐는 이 양극재에 달려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성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도 이 양극재가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 기업들 앞으로도 이 2차 전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재 기업의 중요성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런 표준 모델이냐, 우리의 표준 모델이냐, 뭐 여러 가지 뭐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에 좀 집중해서 좀 쳐다보시면, 그래서 양극재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이 결국 지주회사의 실적 개선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25에서 지금 5.5까지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지금도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금리를 급격하게 더 올려버리면 결국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더 커질 거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시나리오의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내리면서 경기 침체도 안 오는 아주 그냥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됐다. 그러면 금리하고 가장 큰 역외관계가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기업 가치를 막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많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이 금리 급등 기간에 주가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 미국의 성장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 2차 전지도 성장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우리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중요 지수죠. 근원 그 PCE 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제 더 떨어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성장주인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네. 시간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실적 눈높이는 물론 2분기는 좀 기대치보다 지금 뭐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아예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생산 캐파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다음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시간을 기다리면 고점은 점점 저점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일찍부터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번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게 제 분석표거든요. 네. 실적 개선주 5단계 종목 분석표에서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래의 실적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코스피에서 한 50종목만 골라라. 코스닥에서. 그 종목에서 한 3종목만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한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꺾이는 애들 다 버리고. 그래서 한 50개 중에 이제 2년까지요. 2년까지.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2년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면 2025년까지밖에 안 나와서 뭐 2026년, 2027년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202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증권에 보면 2025년까지 나오니까 네. 물론 이제 올해 한 9월, 10월 넘어가면 2026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예측치를 찾아서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실적이 너무 좋아요. 막 한 2배수로 뛰는 기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샀어. 그다음부터 실적이 꺾여. 그럼 안 좋은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더 좋은 기업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의 실적 개선 추이를 보고 이게 막 2배씩, 3배씩 뛰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기업의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봐갖고 이게 좀 버블이 있느냐 아니냐 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미래 PER이 좀 높다 하더라도 2026년 실적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일부 매수를 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포모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이런 실적 예측치가 있다라고 보면 한 20%에서 30%는 사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2천만 원 투자할 건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사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아. 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더 사야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고 10% 빠질 때마다 더 사겠다라는 분할 매수 전략을 하면 떨어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가보는 거. 근데 이게 너무 버블인가? 사지 말까? 이러면 또 매수 시기를 잘 이게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소액은 사라. 예, 한 10%에서 한 30% 정도는 일단 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라는 그 이슈가 있다면 PER은 좀 높아진 상태지만 한다고 하면 일부는 좀 사고 사놓으면 또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밀도 있게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꺾이는 기업은 안 사요. 실적 개선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작년에 55조인가요? 이렇게 거뒀거든요. 네, 엄청 좋았죠. 네, 당기순이익이 55조인데 2019년부터 계속 좋았어요. 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느냐? 올해 10조거든요. 미래가 안 좋군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6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선행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5분의 1 토막 나는데 주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를 놓고 보면 그 어느 해보다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샀으면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결국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보고 사야 된다. 반도체가 왜 하반기부터 좋아지느냐. 이제 최근 한 5년 내 최악의 올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지만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반도체가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조금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살아나면서 좀 주도주 싸움을 2차 전지랑 좀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은 결국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그 분산되겠네요. 어떤 쏠림의 분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2차 전지가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확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뭐 바이오 이런 맞아요. 데로 이렇게 훈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쏠림이 풀릴 거냐 아니면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진짜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하나 선물도 드렸는데요. 네. 이거 표도 너무 좋은데요. 예. 되게 체크하면서 정보 이게 뭐 사실 한 20분 정도만 드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실적 개선주들은 여기 이제 주요 재무 비율이 있는데 다 좋아요.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이거 네이버 증권 포털 같은 데 다 나오거든요.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냥 실적 중심으로 좀 보고 돈 많이 주는 회사가 결국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 이런 거 체크하고 뭐 뉴스나 공시 특이사항 보면 나만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갖출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 50개만 찾아라. 하루에 한 100개씩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예측치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다 탈락시키고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양극재 기업만큼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실적 개선세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단 이제 효성그룹 최근 들어서 실적들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만 오늘 우리 상한가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효성의 그 수많은 계열사 중에 웬만한 계열사들은 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실적이 악화됐는데 효성중공업만 실적이 2배 증가하면서 오늘 그 실적 때문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계열사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찾고 투자한다면 내가 비록 비싸게 샀더라도 이 실적의 그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결국 고점이 저점이 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 비싸게 샀으면 주가가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 단가를 낮추면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미국 전기차 시장 말씀해 주시면서 보니까 1위가 그 전기차 시장이 67%를 차지할 텐데 1위가 테슬라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테슬라가 바닥 대비 좀 올라와서 약간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테슬라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 그게 이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무언가 테슬라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발표를 안 하니까 실망감에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게 가장 큰 관심은 트럭이에요. 사이버 트럭. 네,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되게 큰 트럭처럼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같은 승용차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짐을 좀 싣고 다니는 이런 차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차 판매 순위거든요. 이거 미래셋에서 만든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위도 트럭이에요. 포드네요. 포드 트럭. 3위도 트럭이에요. 4위도 트럭이에요. 7위도 트럭이에요. 와.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가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이렇게 꽁무니 있고 그럴듯한 세단을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이 뒤에 꽁무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SUV. 그렇죠. 뒤에 이렇게 꽁무니가 이렇게 우리 사장님 차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편리성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최애 자동차는 이렇게 뒤에 칸이 있는 트럭이네요. 트럭이죠. 그런데 우리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 모델 Y가 2020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양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쭉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된다면 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190만 대가 예약이 됐대요. 근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50만 대가 채 안 된대요. 30만 대에서 40만 대인데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5년 후에 받아요. 이 차를.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대한 열기는 되게 뜨거운데 언제 판다는 얘기를 이번에 안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도대체 가격은 얼마고 그다음에 올해는 나오는 거냐. 아, 가격도 안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을 좀 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을 좀 나와서 그래서 이걸 좀 사고 싶은데 뭐 5년 기다려야 되지만 사고 싶은데 그래 한 5천만 원 하는 건가? 네. 그리고 올해 한 12월은 나오는 건가? 아 이런 방구의 그 말을 안 하면서 이런 좀 실망감들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또 로봇 택시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지금보다는 어떤 실적 개선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모델 Y보다 더 매력적인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Y랑 3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더라고요. 그렇죠. 내연기관 다 합쳐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가 나오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거의 모델 Y 못지않게 잘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은 더 증가했어요. 그렇죠? 분기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한 자릿수가 됐네요. 네, 9.6%. 그러니까 그 원인에는 자동차 판매 가격을 대폭 낮췄잖아요. 아, 할인해서 판. 네, 할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테슬라의 재고 그게 한 뭐 4일 뭐 이랬는데 2주 뭐 이렇게 뭐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밀어내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 영업이익률 보면 이게 이제 그 최근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보면 기아는 한 13%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팔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간 거 아니냐 혹자는 또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어찌됐든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GM이나 포드보다는 아직도 월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맞네요. 반면에 이제 영업 비용률은 상대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러네요. 네, 8.6%로 GM이나 현대차, 기아보다 좀 좋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뭐 그 테슬라의 판매량이 현대, 기아, GM, 포드보다는 압도적인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작년도에 그 점유율이 65%예요. 네. 근데 올 2분기에 점유율이 59%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6%가 67%가 가려면 차값이 비싸가지고는 67%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차값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차값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 서민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67%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지금까지 원 비싼 차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차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재고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모델 Y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 영업이익률을 낮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의 이 65%의 점유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기차 시장 엄청 커지는데 거기서 65%를 다 가져가기는 저가의 자동차들이 계속 나올 거고 저가는 또 중국 또 저가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인도 공장에 인도에 좀 심혈을 기울이나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인건비가 싸니까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지금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시장 파이가 커질수록 테슬라의 그런 차값 낮추는 경쟁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테슬라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기차 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AI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 자료를 잠깐 또 인용을 하자면요. 이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가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예,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하겠느냐?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기차는 이 자율주행과 AI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않겠느냐. 와.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양질의 어떤 AI 기술이 결국 계속 격차를 그러니까 다른 뭐 현대차라든지요,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자동차는 만들어요. 하지만 자율주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그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이 위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AI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AI와 연결해서 한 번씩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일 때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내주면서 네. 계속 이렇게 주가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 그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레벨 4인가요? 이렇게 전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기대하면서 그리고 로보택시 부분들도 이게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로보택시를 이용하겠다.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숨겨진 그런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슬기롭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슬기롭게 좀 헤쳐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아닌 쪽 간에 그 충전 네트워크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 거 모델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자기 거 모델을 자기만 쓰면 그 나름의 그런 테슬라 차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유를 해줘 버리면 아무나 아무 차 나와서 쓰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충전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뭐 애플이 보면 자기 나름의 그냥 영역으로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하면서도 그럼요. 잘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기만의 이렇게 유니크한 그걸 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 최근 들어서 이 충전 네트워크를 테슬라가 독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호재가 됐었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악재 요소가 되면서 또 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경쟁자가 생겼다는 걸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보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의 주가는 요거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수요도 다 못 맡긴.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아까 봤듯이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이 이 사이버 트럭이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 도조라고요. 슈퍼컴퓨터. 네,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결국 새로운 세상을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로봇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전기차 기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기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AI 기업과 그거에 따른 기술 이런 부분들을 타 기업, 타 자동차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 기간 좀 독보적인 저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 막 다른 자동차 기업들 보니까 막 퍼가 10도 안 되고 막 5 막 이러기도 하는데 테슬라는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실적 예측치예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에서 한 건데요. 올해 98.1 1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129.1 100만 달러.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성장 속도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2024년까지. 다만 이제 PER 자체가 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뭐 내년 실적 기준으로 66배 정도 봤고요. 여기서도 PER이 높아요. 기아 4배, 현대차 4배, 뭐 GM 5배, 포드 7.7배인데 78배니까. 근데 이 78배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네. AI 회사다.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로봇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뭐 데이터 기술들이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어찌됐든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사이버 트럭이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데 이번에 언제 나온다고 발표를 안 하니까 시장의 실망감이 이제 좀 기다려야 돼? 더? 많이 기다려야 돼? 이런 그래서 아마 저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부터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많이 보인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야기거리는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뉴스거리는. 그렇죠. AI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로봇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이슈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이런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위성 기업과 네. 전기차가 가져다 주는 그 백데이터.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의 운전 습관들을 위성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맞춤형 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뭐 쇼핑 포인트라든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 그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완전히 그 마케팅 쪽으로 활용 범위가 되게 넓은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런 뭐 챗 GPT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장비주 네. 그 저희가 너무 이제 양극재 소재 이런 쪽은 또 많이 공부도 하고 들었는데요. 혹시 장비주 쪽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설비 투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설비 투자의 후속으로 이 장비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 각종 그 공정 그런 장비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늘잖아요. 네. 뭐 평택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한 3, 4년간 막 매출이 장비. 엄청 좋고요. 네.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배터리를 그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미국에서 조립하면서 그런 어떤 운송 비용 절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어대잖아요. 네. 그렇다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양극재의 주가 상승의 훈풍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주도주로서의 장비주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을 제쳐두고 장비주들이 주도주로 가기에는 규모가 좀 적고요. 그만큼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재의 훈풍이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성장세가 조금 그나마 좀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매출액이 좀 약한. 여기 보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그리고 2025년에 4천억. 그러니까 2년 후에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당기순이익도 178억에서 584억. 그에 비해서 PER이 한 15배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인 좀 양극재의 버블보단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좀 느낌. 그래도 하나기술 올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준 같은 경우도 이 1,600억에서 2,800억, 157억에서 360억,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PER은 한 10배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좀
관심인데요. 다만 이제 매출이 그렇다고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TSI의 어떤 실적도 비슷하게 보이고요. A 프로도 보면 1,800억에서 2,500억. 네. 그러니까 한 8.8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 보이네요. 예,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양극재 흐름에서 훈풍이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PNT도 6천억에서 8천억, 한 50% 정도 증가하네요. PER은 한 15배 정도. 비슷해요, 장비주들이. 이노매트리도 1,000억에서 1,500억, 50% 정도. 네. 그러니까 PER 한 8.9배. 아까 그 양극재 기업들의 막 2배 이렇게 뭐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한 3배 증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되면서 폭등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비주들은 규모가 작다. 시가총액이 작다. 그 점 하나랑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버블이 좀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반짝 관심을 갖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테마가 그렇거든요. 주도주가 오른 다음에 주도주가 정체되면 이렇게 막 옆으로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다시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면 여긴 다시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좀 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관심을 좀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렇게 실적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PER이 양극재 기업보다는 좀 낮다라는 측면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비 기업보다 아까 설명했던 LNF가 훨씬 더 모자네요, 훨씬 더 PER도 비슷하고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저는 이제 LNF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기술이 15인데 2025년. 네네. 아까 LNF도 15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더 폭발적으로 LNF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을 막연하게 버블 기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 그 예측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가 계속 올해 4분기까지 적자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제갈길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요게 조금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한 분기 정도.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 반도체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네,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TSMC가 AI 반도체로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들을 되게 올려요. 그래서 10만 전자까지 이제 목표가 올라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리면서 좀 기대감들을 증권사들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고도 좀 줄어들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증가로 좀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점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처럼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3분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 빈자리를 이제 2차 전지가 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HBM 같은 경우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한 50% 정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90% 정도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대요. HBM이 이렇게 잘 될지. 근데 어찌됐든 이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HBM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내외 정도로 계속 많이 작네요. 그래도 3년 지나서도. 그렇게 뭐 많은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게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그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이렇게 요구되는 칩수는 계속 증가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70% 정도, 뭐 한 40% 정도, 50%, 네, 뭐 한 40-50% 정도, 와. 요 정도 이제 칩수는 증가한다고 보긴 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갔군요.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사실 이거 뭐 반사이익을 거의 뭐 독점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는 건 증권사예요. 최대 27조.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고 있거든요. 와. 이게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으로 거래량이 늘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늘면 사실 증권사들이 가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분위기가 3분기에 이어지면 증권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우려감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러면 증권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만약에 4분기에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 서울 반도체 소부장 FN이라고요. 맞아요. 구성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HPSP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요런 소부장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월 동안 한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분기에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소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간다면 소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규모가 작고 상대적인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소부장 FN 이 ETF와 그 구성 종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ETF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ETF들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없어요. 우리 배터리 셀, 그래서 소재군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거기에 따른 지주회사, 뭐 이런 뭐 리튬,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즘 2차 전지라고 해도 이 배터리 셀 기업들, 뭐 삼성 SDI라든지 주가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양극재나 배터리 소재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 탄력도 높고 하락 탄력도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ETF들 특히 소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이렇게 구성 비중을 뭐 매번 바뀌지만 최근 구성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이 1시간 반 동안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고요. 투자에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막연하게 그냥 좋다더라라고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과연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좀 그러니까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좀 찾아서, 뭐 버블이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조정할 때 오히려 좋아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실적 기준으로 뭐 지금 사서 좀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2-3년 후에 실적을 꼭 체크해라. 그래서 실적이 꺾이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가면 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전쟁에 나섰거든요. 임진왜란 때.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왜 안 졌느냐? 이기는 싸움에만 났거든요. 그 선조가 부산 앞바다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 임금에게 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갖고 백의종군, 뭐 말이 백의종군이지 그냥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버렸잖아요. 장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싸움에 안 나가서 대신 싸움에 나간 원균인가요? 거의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12척 남은 걸 가지고 나중에 이기는, 그것도 지략의 어떤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길 싸움은 돈을 잘 버는 회사, 실적 개선주, 아니면 그 잘 번 돈을 베푸는 회사.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주 투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0% 이상인 시가 배당률. 그러면
뭐 은행이자의 3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한 9%대 네. 배당 수익률이고요. JB금융지주도 9%대. 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은행에 저금하느니 차라리 그냥 금융주를 사는 게 더 낫겠어요. 네. 그러면 3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주가 빠지면 더 사면 돼.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를 투자금의 30에서 50%는 꼭 담으시면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데라 주식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최고민수 박민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